안녕하십니까. 브레인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4과목 두뇌훈련 지도법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부터 저희가 두뇌훈련 지도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도할 때 이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다중지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콜브의 이런 학습 양식, 그리고 이런 감각과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시각형, 또 청각형, 운동감각형, 또 정보를 처리하는 형식에 따라서 이 자뇌형과 우뇌형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공부하신 분들의 학습 양식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나의 어떤 강점, 다중지능은 어떤 건지, 또 학습할 때 나는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인지를 잘 하게 하는지, 먼저 인식을 하셔야 이제 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 전략, 우리 단지 뭔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훈련만 시키는 것 이외에 이러한 촉진 요소와 이 지도 전략의 개념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정서와 또 주의라는 그러한 지도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정서와 인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정서 지능의 이런 개념과 범주, 그리고 정서 이런 대처 능력에 대한 부분,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 전략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데요. 정서, 우리가 1과목부터 이제 그런 정서에 관련한 이런 뇌과학적인 이론, 그리고 파페츠 회로다 해가지고 파페츠가 이제 체험으로 이런 정서 관련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정서의 회로의 아주 대표적인 것,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 축, 그래가지고 이 HPH 축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이런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피질의 이제 그러한 세 가지 중요한 뇌 구조물들을 이제 HPH 축이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된다는 것들, 그런 거와 우리 또 쾌감 경로, 그리고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정서에 대해서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서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 저희가 또 뭔가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두뇌 훈련을 지도할 때 바로 그 대상자들의 이 정서를 관리해 줄 때 훨씬 효과적인 두뇌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내용을 또 한번 이런 교육학적인 또 이러한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정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서에 대한 먼저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경 호르몬계에 의해 중재되는 바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요인들에 의해 바로 요인들에 의한 이런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서에 따라서 어떤 각성이라든가 또 우리 즐거움, 또 불쾌감, 이런 강점적인 이런 경험이 유발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와 관련된 바로 지각이라든가 우리 평가라든가 명령 과정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유발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런 정서의 하나의 예를 이제 이러한 이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한다는 정서는 어떤 건가? 바로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지적으로 바로 자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바로 사랑의 이런 감정에 의해 자극을 받으며, 또한 사랑하는 방식으로 또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정서에 바로 어떤 각성 상황에 따라서 광범위한 이러한 생리적 적응이 활성화된다는 것. 또한 표현적이고 목표 지향적, 적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우리 정서에 따라 가지고
네, 굉장히 중요한 행동. 네, 정말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 막 헌신적으로 막 위험한 상황에서 네, 그런 것들 뭐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 그 한국에서 이제 그 페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조장희 박사님 그 강의 같은 걸 보면 네, 우리의 이 모든 뇌가 바로 정서적인 작용에 또 모두 관여하고 있다. 네, 그런 뭐 사진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우리가 대뇌피질, 대뇌변연계, 뇌관 이렇게 구분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뇌들은 모두 다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정서의 이런 중요성은 네, 아주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리 정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이렇게 성립했던 이 에크먼이라는 네, 이제 학자가 바로 이 정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서는 꼭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이런 또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갖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게 시험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의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현대적인 문제들, 저희가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이러한 자율신경계 기반, 네, 자율신경계를 이런 측정하는 방법들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뭐 이러한 지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 것들을 네, 이제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에 앞서서 이런 정서에 대한 이해들도 연관돼서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서 반응에는 아까 자극에 대한 이 자동적인 평가 기제가 작동한다. 네, 저희가 파페츠 회로에서도 그런 정서들이 회로로서 계속 연결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또 정서 유발에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정서는 바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영장류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정서는 또 빠르게 생성된다. 네.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정서는 네, 우리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호랑이를 만나면 나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네, 뭔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는 좋은 네, 그런 정서를 유발하도록 이제 우리 뇌가 진화를 했죠. 그래서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빠르게 네,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속 시간이 네, 짧다. 또한 특정한 사건에 의해 네, 불수의적으로 촉발된다는 거죠. 네, 우리 수의적으로 네, 조절 되기보다 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뚜렷한 생리적 반응도 수반이 된다는 것. 네, 아주 네, 이런 호르몬의 아주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주 뚜렷한 이러한 보편적인 어떤 신호가 존재한다. 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어떤 반응에 대해서. 네, 정서와 인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두뇌 훈련을 진행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먼저 주의에 대한 내용. 네,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바로 이제 주의라는 것.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바로 그러한 집중력, 산만하다. 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요? 집중력이 이제 좋은 게 네, 이런 수업 시간에 그런 배운 내용을 네, 효과적으로 익힐 수가 있을 것 같죠.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주의에 대한 내용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정서적인 각성은 주의의 범위와 이런 능력을 제한하죠. 네, 기분이 좋을 때는 네, 아주 편안할 때는 그러한 네, 주의의 집중도라든가 범위가 좀 넓혀지겠죠. 근데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런 범위와 능력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서와 이런 일관된 이런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떤 주의의 이런 범위 안에 어떤 들어온 정보는 네, 기억이 잘 되지만 네, 주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정보는 기억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주의라는 것,
네, 또 이제 주의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체육대회 갔을 때 바로 수백 명의 뭐 만약에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떤 뭐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했으면 본인의 이제 자녀만 주위에 들어오고 네, 그렇지 않는 정보는 네, 이제 주위에 안 들어오니까 또한 기억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네, 정서도 아주 기억과 중요합니다. 특히 1과목부터 아주 많이 강조를 했죠. 저희가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한 구조물, 네, 바로 하이포캠퍼스다. 바다의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했죠. 또 네, 우리 해마의 중요성을 네, 알려준 사람, 네, 바로 이러한 간질 환자의 이 축지엽을 제거하면서 네, 이 해마를 제거를 했죠. 그래서 무슨 기억? 일하 기억이, 일상적인 기억이 재생되지 않는 사람. 네, HM 환자 헨리 몰레이스입니다. 해서 이 해마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람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해마의 끝에 네, 바로 우리 편도,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편도가 붙어 있다는 것. 네, 아주 정서와 기억은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이런 건망증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뇌 연구 중에서 이런 해마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잘 적응할 수가 있다. 네,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마치 시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기억에 있어서 이 정서 자극이 아주 중요하다. 네, 바로 정서 자극과 이런 중립적인 인지 자극에 대한 회상 능력을 비교하면 바로 정서 관련 단어를 다른 이런 중립적인 단어보다 더 잘 회상해낸다는 거죠. 당연히 네, 이 정서는 기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뇌 훈련을 이렇게 지도할 때 네, 바로 이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정서를 어떻게 유연하고 좀 긍정적으로 하게 해주느냐가 네,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부할 때도 네, 뭔가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네,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바로 정서는 또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연구자들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실험들을 막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지적으로 난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실험이죠. 네, 바로 90%의 정서로 이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10%는 그러니까 90% 정서를 가지고 이제 10%로 그것을 합리화하더라고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정서는 의사결정 시 아주 중요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정서는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창의성, 융통성을 증진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완벽성을 네, 높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는 바로 이 개인의 네, 생각을 왜곡시켜 가지고 바로 의사결정에 이제 뭔가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뭔가 두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예. 오히려 이런 두뇌 훈련도 중요한데 바로 이제 저희가 계속 촉진 요소라든가 이런 지도 전략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정서는 학습과도 연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목표 달성을 향한 이러한 에너지는 네, 바로 정서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바로 목표를 왜 달성하고 싶은지를 네, 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이런 두뇌 훈련이 왜 필요할까? 네. 정서는 또한 이런 중요성과 안전성의 이런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바로 학습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이런 편안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저희가 배웠던 이런 두뇌 훈련 촉진 요소,
뭔가 환경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배경 지식들이 몸에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 중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서와 이런 인지 지능에 대해서 인지와의 연결성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정서 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기존에는 이러한 저희가 이러한 전통적인 지능은 뭔가 뭐 IQ라든가 이런 지능 쪽으로 집중이 됐었죠. 네. 바로 이제 정서 지능, 바로 이제 골먼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 정서 지능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그 1955년에 이 정서 지능이라는 도서에 바로 EQ라는 바로 용어로 소개되어 가지고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바로 EQ는 IQ에 대응하여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이 폭넓게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인간은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이 정서적으로 옳다고 느껴지는 것에 보다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우리 기존의 이런 뇌를 3층 구조로 보았을 때 바로 이제 대뇌 변형계가 정서의 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대뇌 변형계가 이런 정서적인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이성을 관찰하는 바로 이 심피질과 대뇌 피질과 연결됨으로써 보다 이런 다양한 반응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IQ는 바로 EQ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서 지능, 이런 정서의 이런 가변적인 속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통적인 지능은 어떤 걸까요? 뭔가 이러한 전통적인 지능은 뭔가 뭘 잘 집중하고 기억하고 그러한 위주였죠. 바로 그러한 전통적으로 이런 지능은 바로 영속적이고 아주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고 변하기가 힘들고 또한 어떠한 이제 불평등 개념, 뭔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지능이 본래 똑똑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헌스타인과 이 머레이는 그래서 정상 분포 곡선, 이 뭔가 이 비율이 균등한 그러한 이 분포도를 띠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나 이런 사회적 지능이 바로 이 지능의 차이로 설명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의 차이에 따라 바로 사람들의 이런 삶도 차이가 있으며 지능의 차이는 바로 변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지능의 이론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정서 지능은 바로 이 가변적인 속성,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등에 대한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IQ보다 인간의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이 정서 능력은 또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전통적인 지능 개념과는 달리 바로 이러한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불평등성을 배제한다. 이러한 새로운 어떠한 개념이 되고 훨씬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많은 대인 관계 속에서 이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뭔가 만나거나 일하기가 너무 어렵죠. 성격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아주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경쟁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 대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서 지능에서 어떠한 이제 대처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인지적인 대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런 외적 대처와 내적 대처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린 아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자신의 어떤 슬픈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뭐 다른 게임이라든가 색칠하기와 같은 이런 외적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뭔가 또 우리 많은 성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뭔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네, 또 좋아하는 뭔가 스포츠, 뭐 다른 것들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외적인 대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나이 든 아동 같은 경우는 기분 전환 활동을 통해 다른 즐거운 생각을 해보는 이러한 내적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 뭐 저희 같은 이런 뭐 명상법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적 이런 대처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정서 중심의 대처 그리고 문제 중심의 대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정서 중심의 이런 대처 전략은 문제 자체보다 바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본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제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은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한 어떤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뭔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을까? 뭔가 업무 성과가 좀 안 나서 그랬다. 그러면 업무 성과가 왜 안 났을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까? 그럼 문제 중심의 대처, 또 정서 중심의 대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과거 사건에 대한 대처들이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반추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수동적이고 이러한 반복적으로 자신의 고통이나 이런 고통과 관련된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우울증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이제 하나의 과거에 뭔가 스트레스 난 사건,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근데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내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들. 유쾌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고 바로 부정적인 기분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분을 전환하는 것.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 사건의 대처. 바로 이제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세부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준비하게 하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바로 어떤 미래 사건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이미지로 떠올려 본다. 상상을 해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1과목에서도 자, 우리의 뇌는 이러한 상상만으로도 실제로 근육이 증가하는 것들도 연구가 되었고 또한 명상을 했을 때 그러한 뭔가 대뇌 피질도 증가한다는 것 그런 뇌 가소성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까지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들 원하는 결과를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이러한 기타의 정서 대처 전략입니다. 주로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먼저 이 자유연상법인데요. 바로 이 프로이드가 개발한 정서 대처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프로이드는 뭐 무의식, 의식, 초의식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죠. 바로 이런 무의식 속에 억압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저희들이 이러한 생존을 위해서 우리 뇌가 본래 이런 부정적인 평양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의식 속에 그러한 부정적인 경향들, 그래서 함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호르몬에서 바로 우리 뇌의 이런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바의 이런 역할이다 했었죠. 바로 특히 알코올 같은 거를 섭취하면 이런 가바의 이런 호르몬이
증진되면서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뭔가 긴장 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말하고 또 사람들이 막 또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긴장이 해소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적절한 그런 대처가 이제 필요한데 이 프로이드는 바로 이 자유연상법은 뭐냐 바로 긴 의자에 누워가지고 바로 그냥 수시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말로 막 표현을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이렇게 뭔가 억압받고 부정적인 것들을 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자신의 이런 무의식에 억압된 욕구를 스스로 통찰되게 함으로써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반응이 매우 느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 자신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처 전략도 있고요. 또한 이제 주장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저희들이 뭐 웅변 같은 거 막 했었죠. 그런 것들도 이런 주장 훈련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욕구의 이런 표현이 좌절되고 또한 억압된 아동의 이런 정서 표현에 아주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적절한 행동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호하게 바로 이 자신의 의견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당당하게 또한 정확한 발음으로 그래서 미리 메모지에 이렇게 써보고 연습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직접 적고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바로 눈맞춤이나 이런 손짓과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이제 쉽게 한마디로도 뭐 화이팅 뭐 이런 것만 해도 이러한 각성을 추구하는 이런 아드레날린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집중력을 또한 뭐 배가시킨다. 뭐 그런 간단한 것도 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말로 해보는 것. 우리 언어라는 것이 아주 이 통합적인 감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이런 정서를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의 이런 정서 대처 전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죠. 또 두뇌훈련법에서 바로 이런 이완법 배웠었죠. 바로 저희 뭐 점진적 근육이완법, 점진적으로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방법이다. 어디서부터? 신체의 말단에서부터. 바로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실제 어떤 정서 수준보다도 바로 긴장한 이런 분위기나 마음가짐으로 인해 보다 증폭되고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완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연상하는 이런 방법과 그러니까 이완하는 분위기, 또 호흡이랑 명상, 그리고 간단한 체조, 음악 감상을 통해서 신체를 이완할 수 있다. 저희는 이제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이완법들을 배웠죠. 아까 점진적 근육 이완법,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이제 두뇌 훈련을 지도할 때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또한 우리 독일의 슐츠가 개발한 바로 자율훈련법. 어떤 언어적인 심상을 통해서 우리 신체가 무거워진다, 이런 따뜻해진다, 가벼워진다 하는 언어적인 심상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 등 그리고 체계적인 둔감법 뭐 그런 거 확인했었죠.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일상적으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이완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나 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심상 훈련이다. 마치 이런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거를 떠올리는 것. 내가 지금 아주 맑은 산 속에 아주 새소리도 들리고 아주 시원한 바람도 있는 그런 초원 위에 누워 있다든가 아니면 뭐 바닷가에 이 갈매기가 울고 있고 파도가 소리가 잔잔하게
지고 있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좋은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러한 방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식호흡이라든가 명상, 체조, 음악 감상도 네, 신체를 이완시킬 수 있겠죠. 이런 불안, 분노, 짜증 등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초기에 통제하기 위하여 호흡이나 이런 간단한 체조를 실시하여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편이십니까? 네, 그렇지 못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네, 아주 중요하니까 자신만의 이러한 스트레스 네, 대처법을 갖는 게 아주 필요하겠죠. 또한 이런 저희가 운동에 대한 내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제가 척진 요소에서도 운동에 대한 내용, 또 두뇌 훈련법에서도 이러한 뇌체조, 브레인 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 다시 한번 또 정서를 대체하는 위해서 이러한 운동이 중요하다,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운동은 내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차단할 수 있다. 네. 운동은 이런 불안에 대한 인식을 변화한다. 네. 저희가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러한 신경 가소성을 발달시키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 영양인자다. 그 중에서도 우리 운동을 했을 때 뇌유래 신경 성장인자라고 해서 바로 이 BDNF 아주 우리 이런 뉴런의 재생 그리고 시냅스의 연결망을 크게 해주는데 마치 이 식물의 비료 같은 역할을 해준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런 불안의 정서가 야기하는 이러한 생리적인 작용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경험한다는 거죠. 네, 바로 뭔가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마치 미리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이제 뭔가 기존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구나 하면서 우리 뇌가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운동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운동, 요즘에 많은 연구 중에서 바로 이 유산소 운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포함됐을 때 훨씬 더 뇌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불안의 이런 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가 형성될 수 있다. 네. 우리 뇌가 이 산소를 20% 이상 소비를 하니까 이런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내가 뭔가 빨리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 운동은 이러한 세로토닌과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의 또 수치도 늘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바로 이 전전두피질의 실행 능력을 향상하고 또 편도도 안정되게 해준다. 또한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각성되게 해가지고 이런 불안의 어떤 순환고리도 차단하는 데 또한 도움을 준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서 대처 전략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네, 요즘 뭔가 이제 웃음 치료다, 막 그런 것들도 잘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에 이제 몇 번 정도 웃으시는지요? 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런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한 300~400번 정도 웃는데 우리의 성인들은 평균 7번에서 10번 정도. 오히려 그것도 잘 안 웃는다고 하죠. 네. 저희가 그러한 정서 이론 중에서 바로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웃는다.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웃다 보면 정서가 좋아지고 웃다 보면 행복해지고 울다 보면 슬퍼진다. 이런 명상 같은 데서 아주 잘 활용하는 것. 바로 이 웃음은 가장 우리가 호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호흡이 제일 좋을까요? 바로 제일 우에 있는 호흡, 제일 우에 있는 숨이라고 해서 바로 이 웃음이다. 바로 우리 뇌에 산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웃음은 바로 이 파괴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사고에 대항하여
우리를 바로 보호해주는 이런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웃음의 이런 정서적 효과에 대한 근거인데요. 얼굴 피드백 가설. 바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이런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이 뇌신경의 대부분이 이렇게 얼굴을 지나기 때문에 웃다 보면 이러한 근육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억지 웃음도 바로 이 기쁨의 정서를 유발한다는 것. 네. 바로 우리는 웃기 때문에 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다. 바로 윌리엄 제임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제임스 랑게 이론, 아주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할 때도 바로 웃는 행위는 새로운 학습에 의해 기존 반응 형태가 바로 소거되는 학습 과정과 유사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긍정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먼저 브레인 트레이닝, 다양한 뇌체조나 이완법, 명상법,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다 긍정하고 바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는 미소 짓는 사람이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항상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서와 이런 인지, 그리고 정서의 이러한 대처 전략을 또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또 세 번째 이러한 두뇌 훈련 지도 전략, 이제 주의라는 것. 이 주의라는 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죠. 우리 주의. 사실은 이제 주의라는 것 또한 이제 주의 집중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력,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주의력, 집중력이 이런 과학적으로 이 정의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미지의 영역이다 이러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심리 상담 영역에서 이런 주의력 이제 비슷하게 이제 주의력 또는 요즘은 이제 몰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미아이의 칙센트 미아이의 이제 플로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두뇌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 주의력을 높여야만 이 지도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더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의에서는 그 플로리다 이 주립대학의 이 켈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이런 주의 전략, 주의 집중 전략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의란 어떤 게 필요한지 주의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는 이제 각성이다. 바로 이 깨어있는 상태, 어떤 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어떤 각성 수준이 낮아져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된 결정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바로 각성 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는 오히려 뇌 손상으로 이런 초래되는 뇌 혼수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라는 것은 각성된 상태, 그리고 이 지속적인 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1과목에서 바로 우리 주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엄마가 불렀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아기 때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이 주의 전환에 문제가 일어나면 또 이 자폐증 아이들이 이 주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뇌에 어떤 구조물의 이상이 있었을 때 주의 전환이 안 된다고 했었죠? 어디라고요? 소뇌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우리 소뇌가 이상이 있으면 이 주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이 주의라는 것은 한번 짧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죠.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이 지속적으로 어떤 각성 수준을 유지하는 거다.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이런 주의가 낮다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경우에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의라는 것은 어떤 선택적인 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바로 자신이 이러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인지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리적인 주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의를 제한된 용량을 가진 자원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뇌는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두 가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각의 일에 일정량의 주의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책을 읽는다든가, 또한 음악을 읽으며 책을 읽는 경우가 이런 분리적인 주의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주의의 이해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이런 몰입이라는 내용, 바로 최고의 주의 집중 상태, 칙센트 미하이 몰입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학논문 교수의 또 몰입이라는 이런 도서도 있었죠. 바로 이 최적의 학습 요소를 나타냅니다. 개인 및 이런 집단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이런 주위 환경과의 어떤 즐거운 활동 및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하나의 활동 양식이다. 이 몰입의 조건은 바로 이 개인의 능력, 그리고 주의력, 또한 환경 및 의지가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전과 이런 숙련의 이런 균형이 일치도 해야 되고요. 또한 능력과 도전 과제 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도전해야 되는 너무 어려운 과제다. 이러면 벌써 몰입을 하기가 어렵죠. 내가 저거 해내기 너무 어려울 거야. 또 너무 쉬우면 또 몰입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한 이런 능력과 도전과의 이런 수행이 일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인지적으로는 바로 이 지능이라든가 학습의 경험, 어휘력 등이 높을수록 바로 이 정보 처리 이런 능력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주의력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요인, 이 주의 집중은 바로 상당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 정신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동은 주의 집중력이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서적인 각성은 바로 이 주의의 범주와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 아까 확인을 했었죠. 바로 정서와 일관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건강과 환경도 당연히 주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신체 건강, 생활 습관, 물리적인 환경 등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의 집중의 이러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주의 집중은 다양하게 주의력이라든가 집중력, 또 주의 집중 능력 등의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집중성, 그리고 지속성, 또한 선택성, 통제성의 이런 네 가지 측면이 결합되어 작용하는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집중, 이제 약간 어려운 그런 용어로 또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주의 집중이란 바로 이 주어진 시간에 바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불필요한 일련의 어떤 다른 정보를 제거시키는 것이다. 다른 불필요한 이런 자극을 이 제한, 어느 특정 자극의 인식이나 각성에 이런 주의를 두는 거다. 그리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의의 집중의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 주의의 주기를 또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뇌과학이나 저희가 배웠던 그런 내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주기 동안 계속해서 주의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주의 수준은 바로 이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가 바로 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주의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24시간 주기 리듬을 갖는다는 거죠. 저희가 1과목에서 바로 이 어떤 24시간 주기를 관리하는 곳, 바로 어디라고 했죠? 우리 시각이 교차되는 위쪽에 한 2만 개의 핵이 모여 있는 곳 해서 우리 시교차 상해, 특히나 이런 것들이 빛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것 이야기 드렸죠. 체온이라든가 이런 호흡, 소화,
호르몬 분비와 같은 우리 몸의 많은 기능들과 이런 요소들은 바로 매일 정점과 이런 바닥을 오가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24시간 주기 리듬, 특히 대표적인 게 이런 수면이나 각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 우리 식교차 상액이 관리한다는 거 이야기 드렸죠. 특히 바로 이 시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각은 무엇에 의해서? 햇빛의 노출에 의해서 바로 이 결장되고, 바로 시상하부, 그리고 시각 교차 유액, 지금 식교차 상액을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손가체의 이런 통제를 받는다는 것. 이런 24시간 주기의 리듬은 학습 정보에 주의 집중하는 능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러한 주의 집중이 아주 필요한 청소년들의 이런 리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 이전과 성인의 이런 주기 리듬보다 대략 이런 주기가 1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것. 늦게 시작해서 또 수면 호르몬도 1시간, 2시간까지 이렇게 늦게 발생하는 거 확인을 했었죠. 바로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사춘기 이전 이후는 바로 이 빨강색. 그런데 이 사춘기는 1시간 정도 더 늦게 이 주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조금 늦은 아침과 또한 이른 저녁 시간이다. 네, 그리고 집중이 떨어지는 시간은 보시면 이 오후에 떨어지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주기가 낮은 단계에서는 힘드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주의 주기가 높은 단계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주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주의 주기를 고려한 주의 집중력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두뇌 훈련뿐만 아니라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바로 이 주의 집중 시간을 짧게 해야겠죠.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여 그때는 바쁘게 움직이도록 해야 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적절하게 해야겠죠. 또 너무 많이 부과하면 이제 아예 포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습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해주고 또한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 활동, 활력 주기 활동 시간을 갖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이런 무의식적인 학습, 포스터라든가 인물, 음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감각이 개입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또한 제공을 해야겠습니다. 뇌의 이런 잔해와 운의 양방구를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또한 이 교차 체제도 활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주의 집중에 아주 중요한 건 이러한 휴식도 활용한다는 것. 휴식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휴식이 단순한 바로 자유시간이 되지 않도록 구조화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확산 활동, 또 또래끼리 가르치기, 정서지도 이런 프로젝트 활동,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휴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학습자에게 이런 낮잠이라든가 독서, 명상, 글쓰기, 이런 그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또 수면이 바로 이 뇌의 대사를 회복시키고 기억의 공고화나 학습 과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제가 수면에서 확인을 했었죠. 또한 학습 시간이 또한 너무 짧으면 공부의 이런 내용의 의미와 내적 일관성이 부족하여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부가 잘 되어서 휴식 시간에 공부를 계속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도 휴식을 취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 여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바로 완전한 것보다 불완전한 것이 더 잘 기억이 되는 것. 네, 이 자이가르닉이다 해서 이걸 발견한 이 연구자 이름을 따가지고 했었죠. 바로 이 열중하던 것을 도중에 멈추면 어떤 정신적 강박이 생기고 미련이 남아서 뇌에 더 잘 기억에 남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이가르닉이다 해가지고 이제 본래 이 첫사랑 효과라고 하죠. 저희들이 혹시 첫사랑 기억나시나요? 오히려 이 첫사랑이 잘 기억이 나죠. 왜? 이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요. 몇 분 안에 종료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때 A 그룹은 할 수 있을 때까지 시키고 다음 과제로 넘기고
B그룹은 도중에 미완성인 채로 다음 과제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모든 과제가 끝나고 방금 했던 과제 제목을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미완성인 채로 끝낸 그런 B그룹의 학생이 2배 정도 더 많이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뇌훈련 지도법 5번째 정서와 주의 촉진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두뇌훈련 지도 전략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